더 이상 한글을 중고등학교에서 안 가르치듯이 영어는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럼 이제 중국어나 뭐 스페인어를 하거나 다른 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미래가 한라인 인터뷰에서 그를 직접 만나 그의 생각을 들어본다. 네, 영어 성적의 양극화 현상은 늘 지적돼 오고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지역별로 가장 격차가 큰 것도 역시 영어 성적이었어요. 그렇죠. 네, 끝입니까? 이쪽으로 여쭤. 그 문제네요. 예, 지역 격차가 많다는 건 이미 알려진 거고, 요번 학력평가 초중고등학교에서도 서울과 지방, 그리고 또 우리나라 서울 같은 강남과 간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는 사실 이제 학교의 차이라기보다는 이제 사교육의 차이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것이 이제 엄연한 사실인데, 이렇게 교육의 차이는 나중에 그 학생들이 커서 이제 소득 격차의 차이로 되고, 소득 격차의 차이는 다시 또 자녀들의 교육의 차이. 그래서 점점 벌어져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지난 5월 20일 교육과학부에서 이제 영어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는데, 그래서 정책 자문위원분들을 여러 분 선정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관심을 끌었던 분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영어 사교육 업체의 대표 이찬승 대표신데요. 어떻게 이분이 공교육 강화에 맞는 게 조언할 수 있느냐, 이렇게 선정할 때부터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찬승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앞서 얘기했지만 영어교육 격차 해소 추진 특별위원회의 자문위원으로 들어가시면서 또 일부에서는 사교육 업계의 대표시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 의견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상당한 기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제가 쓴 참고서도 참고서는 사교육이겠지만은 제가 쓴 교과서를 전국에서 쓰고 있고 또 최근에는 선생님들이나 교장 선생님들, 교감 선생님들 연수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 주제는 미래 사회와 학교 교육의 과제. 왜냐하면 다가오는 미래는 이런 모습인데 지금 우리 학교의 교육은 미래를 준비시키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변해야 된다. 이런 것을 제가 교장, 교감 선생님들한테 아주 가서 열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교육과 공교육의 중간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교육부에서도 뭔가 좀 다른 시각이 있지 않을까, 공교육에 계시는 분들보다. 그래서 저를 아마 지명을 했다고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궁금한 것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든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가장 저희가 궁금한 점이 이 사교육 또는 영어 교육의 이제 해소 격차, 이 문제일 것 같은데 우리 대표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격차가 좀 뭐의 격차냐. 말을 잘 할 수 있고 못하는 사람의 수를 줄이는 게 격차인지, 아니면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에서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가치 있는 이 정보와 지식을 잘 활용해서 자기의 밝은 미래를 만들고 세계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글로벌 인재를 자질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그 두 개를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회화 정도를 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어도 지식 기반 사회에서는 인터넷에 있는 또 책에 있는 영어로 된 많은 지식을 저희가 읽고 이해하고 자기 삶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 차이를 줄이는 것을 저는 영어 교육의 격차 해소로 전 정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문법적으로 공부를 많이 했던 박사님, 석사님들도 미국 현지에서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구나 싶어서 다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외국인을 보면 말하기가 될 수 있도록 좀 중점적으로 하자. 그러면서 말하기 듣기 위주로 했는데 오히려 이찬승 대표님은 쓰기, 읽기에 중점을 두시고 계시는군요. 저는 꼭 쓰기에 중점을 두는 건 아니고요. 제가 읽기라고 말씀드린 것은 우선 21세기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를 읽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딩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교육 측면으로 들어오면은 우리가 리딩을 하게 되면은 읽은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도 하고 발표도 하고 거기 내용에 대해서 토론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포스킬이 다 들어가는, 그러나 리딩을 굉장히 중심에 둔 그런 한국적 어떤 환경을 생각해서 그런 거고 순수한 리딩은 아닙니다. 그래서 리딩을 중심으로 한 포스킬을 골고루 개발하는 것. 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청취 전문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이찬승 선생님의 이 리스닝 교재가 큰 힘이 됐습니다. 네.
근데 방금 읽기와 쓰기를 말씀하셨는데요. 읽기와 쓰기를 이제 일선 현장 수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저는 우선 다도 extensive reading을 저는 사회적으로 많이 도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extensive reading은 일본에서 수년간 최근에 굉장히 붐을 일으키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렇게 수업 시순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자기가 읽고 싶은 책, 자기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수준의 것을 많이 읽어서 영어에 대한 단어, 구호, 이런 여러 가지 감을 갖추게 되었을 때 우리가 쓰기, 말하기 다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리딩은 튼튼한 영어의 인프라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extensive reading을 좀 공격에도 좀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 도서관 건립에 굉장히 찬성을 하시겠네요. 총론에는 찬성을 하죠. 그러나 네. 이제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일단은 자기 수준에 맞는 책을 선정해주고 학생이 집에서 읽고 그 다음 주에 오면은 간단한 테스트를 해주고 잘했다고 칭찬해주고 뭐 거기다가 아이들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준다면 더 아이들은 잘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러면 공격 선생님들이 그걸 다 아이들한테 피드백 줄 수 있느냐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으로 전 국민 영어 봉사단을 구축해서 원하는 아이들한테 1대1로 그런 서포트를 해주는 멘토가 되어주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하면은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문섭 교수는 지금 이찬승 대표께서 이제 extensive writing과 extensive reading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게 지금 우리나라 그 교육 목표가 그 의사소통 능력의 함양,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듣기 말하기,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과거에, 그 많이들 하실 텐데, 과거에는 말하기 듣기가 아니고 책 보고 하는 거 위주이지 않았습니까? 문법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말을 못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반대로 간 게 이제 그러면은, 네. 글자 때려치고 다 말하기 듣기 열심히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특히 요즘 같은 데서는, 외국인과 말하기 듣기, 회화 잘한다 그렇게 됐는데, 고등학교 졸업생이 중에서 외국인만 돼도 회화할 사람 별로 없거든요. 요즘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 자료를 찾고 이러려면은, 자료를 읽고, 거기에다 인터넷 외국인과 대화하고 이러려면은, 그런 면에서 읽기 쓰기가 중요한 건데, 즉, 문자를 통해서 결국은 의사소통을 하자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는 말도 필요하지만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이런 읽기 쓰기도 해야지만은 이게 균형이 잡힌 영어 교육이 된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죠. 결국 그렇습니다. 뭐 대학교 때 들어가면서 논술이 중요하듯이 영어도 마찬가지로 에세이를 얼마나 리딩이 뒷받침됐느냐에 참 중요한 관건이 달려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죠. 지금 지금 대세가 이제 읽기와 쓰기는 그다지 이제 중요하지가 않다. 이제 스피킹과 리스닝을 거기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를 포커스를 둬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거가 아니라 이제 다 밸런스가 맞춰진 그런 영어 교육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군요. 그렇지만 영어의 초기에서는 또 이렇게 스피킹으로 쉽게 시작해야 영어의 어떤 즐거움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또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역 격차의 해소를 위해서 원어민 교사를 정부에서는 그 지역으로 먼저 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의견이 있으실까요? 모든 것은 니즈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네, 농산어촌에 어느 정도 원어민이 필요한지, 아이들이 지금 ABC 정도는 학을 수 있는지, 원어민을 보내줬을 때 최선의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원어민과 코티칭, 협동학습을 할 수 있는 훈련된 선생님이 계시는지, 그런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지 그런 것을 충분히 확인하고 그런 것이 준비되었을 때 저는 그런 선생님들이 갔을 때 성공할 수 있고 효율성이 좋아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듣고 보면 또 그렇네요. 정말 그런 준비가 안 된 채로 원어민 교사가 왔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예. 한문석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 원어민 일괄적으로 원어민 배치 교육청별로 아니면 도별로 원어민 전부 배치한다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원어민 일괄 배치라는 것 자체는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뭐냐면은 원어민이 꼭 필요한 학교라든지 필요한 지역 그리고 또 하나는 필요할 경우는 왜 필요한가 그런 거가 이제 플래닝이 확실한 그런 학교라든가 아니면 특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원어민 교사와 한국 교사와 협동 수업이 제일 중요한데 그런 협동 수업에 대한 방법이나 노하우와 이런 것이 갖춰져 있는 학교부터 지원을 해주는 것이 그게 원칙이지 일괄적으로 배치는 어느 학교는 외국인들이 뭐 해야 될지는 모르는 학교가 많거든요. 그거보다는 되는 학교에 집중 배치하고 준비 안 되는 학교는 일단 준비를 시키고 이런 식으로 차별화하고 또 하나는 배치를 그냥 시키기 전에 외국인 데려왔으면 반드시 사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한 2, 3일
그냥 형식적으로 이래가지고 배치시키니까 네. 수업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데려오면 일단 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기본적인 아주 교사 정식으로 할 수는 없지만